신난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2개월 못 만나고 2개월 만에 만나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더위전이와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 혼란 속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1, 2개월 전에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경제정책, 특히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는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국은행에서는 이른바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에서는 완화 정책을 좀 덜 완화한다고 간다더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경제정책 중 아주 중요한 화폐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김진일 박사를 모셨습니다. 김진일 박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아마 프로어컨쯤인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일대에서 공부한 분들이 또 지원 시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허영조 씨는 예일대에서 학부 공부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서울법전다니고 지금 변호사 있어가지고 이 학부 모시지만 김재영 교수 계세요? 네. 김재영 교수도 미네소타 대학, 프린스턴 대학도 있었지만 예일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경제학 공부하신 분인데 김진일 박사를 응원하러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공동 주체가 별로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는 유진 박사가 와서 발표하고 유진 그룹에서 후원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유진 박사가 유진 그룹에서 오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때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데 유진 그룹하고 유진 박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늘 금융연구원에서 공동 주최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재정이 괜찮을 때는 외부의 순번이자는 공동 주최라든지 또는 후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도움을 청해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번에 공동 주최를 해주셨는데, 한국금융연구원은 꼭 30년 전에 그 앞에 와 계신 박재윤 선생님이 만든 데입니다. 저도 한때는 회장을 했습니다만, 그 창립자가 박재윤 선생님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박재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고 학교에서 프로젝트 기획실장 맡으시고, 부산대학 총장도 하시고 아주대학 총장도 하시고,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는 수명장관, 사무장관 다 하시고 계신 분인데, 몇 달 전부터 우리 포럼에 오셔서 매번 퇴근하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또 우리 포럼이 좀 부진하다고 느꼈는지, 제가 총리할 때 총리실에서 같이 가던 두 차관이 왔어요. 이호영 차관하고 김석민 차관 한 번 일어나서 사진을 그때 차관했던 외에도 소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최영수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대구에서 클래텍이라고 하는 공구 회사 하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구 회사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영을 잘하셔서 아까 점심을 같이 했는데 작년도에만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만도 56억 버신 건지 제작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영수 회장님은 정말로 자수성가 하셔갖고 내가 톱 레벨에 올라가시고 존경할 만한 분인데, 아주 성실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들이 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또 소개해드릴 분 많이 있지만, 일단 시간 허락하는 대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김진일 교수 발표하실 때 경청하시고 나중에 활발한 Q&A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일 박사 지금은 고려대학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김진일입니다. 오늘 공과성대연구소 포럼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사람이 감사드리고 같이 공동체에 있는 한국중의연구소 정기호 원장님 오래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마스크요? 마이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마이크 들어가나요? 잘 약합니다. 네. 주제를 그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엉중한 세월이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때 배우고 나서 꽤 오래 한국에 와서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미국에 한 20년 있었는데요. 뵙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좀 비교적 오래 뵀던 게 사실 2008년 날짜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9월 2일 날 뉴욕에 도착했었습니다. 사모님이랑 따님이랑 근데 워싱턴에 있으면서 그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1박 2일 동안 휴스턴 모시다 드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2008년 9월 물론 선생님이 오실 때만 해도 2008년 9월 2일만 해도 그렇게 엄중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 그때 금리를 올렸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것 같다. 2007년 초기에 위기가 왔고 지나갔고 이제 인플레 걱정한데 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한 번만 참아보자 다음에쯤 올려보자 라고 한 게 2008년 8월 말 9월 초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중순에 리만 브라더스 AIH가 터졌죠. 그게 이제 저희가 2019년 말, 2020년 초반까지 알던 그 금융위기에서 가장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코로나19, 코비드-19로 불리는 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과 같이 학생들 교과서 개정 작업을 조mon부 교수님과 같이 제가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데 사실 쓰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화폐금이 많이 바뀌었고 박정희 교수님 교과서 제가 이런 거 봤지만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바뀌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요. 바뀌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냥 봐왔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 그리고 세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럼에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동방변경 성부서 처음 창립식에는 갔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상공회의소 지하 1층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갔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특히 최근에 포용적 경제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재정정책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통화정책에서도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한국은행에서 고용안정 직무를 넣느냐 마느냐 이 얘기는 좀 많이 언론에 돼서요. 저 개인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교수를 하면서 정책대학 부원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50분 중에 30초만 선생님한테 시간 달라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정책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장 잘한 일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정선 선생님을 강사를 모시게 된 유일한 업적인데요. 9월 추석 이후부터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자인 조성욱 공중원의 위원장 등이 이제 오른쪽이 외무진이고 왼쪽은
고려대학교 원내 교수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끝나고 나서 밖에서 브로셔를 갖다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고 본인 혹은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서 주시면 제가 그 전화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석사 졸업하고 군대를 짧게 갔다 왔는데 92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90년 갔을 때 이제 김재영 교수님이 2년 스타일에 있다 오셔가지고 같이 한 2년 정도 같이 계셨나 기억을 하는데 공부를 한 다음에 사실 제가 그때까지도 페더럴 리저브 보드, 페더라고 연준이라고 부르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학생들이 이제 중간에 한참 하다가 영어를 못하는 거여서 선생님 영어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준비된 농담이 뭐냐 하면 제가 1학년 1학기인지 1학년 2학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학년 1학기는 정병희 선생님한테 들었고 1학년 2학기는 조승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중에 한 번 원서를 읽는데 FED, 페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연준인지 아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인지 아는데 그때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영영 사전을 봤더니 FED의 과거분사, 먹여주다의 과거분사라고 나와서 그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제 대학생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전혀 모르던 기관에 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요. 약어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떠나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버지니아 대학에서 근무한 다음에 다시 연준에 와서 2003년부터 11년까지 일했습니다. 10년 가을에 고려대학교에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이제 연준에서 언립 휴직 상태로 있었던 그런데요. 제가 주에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연도 2003년, 2010년 그러한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서 제가 연도를 말씀드렸고 아까 프로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도 계속 6개월마다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교가 제일 좋은 게 방학이 있는 건데요. 방학을 이용해서 6개월마다 미국에 가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작년 1월 달에 마지막으로 가고 그다음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대면 서비스업은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소상공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반대로 소위 언택트 산업 혹은 IT 신기술을 쓰는 산업들 혹은 그러한 금융회사들 그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제 혹시라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죠. 10% 떨어지고 네이버가 10% 떨어졌다고 하루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다 그동안 이 IT 비대면이 통해서 굉장히 잘 돼왔던 거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 혹은 금융의 규제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언론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K자 방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은 K자 리커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너무너무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통화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난주에 열린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쫓아가시는 분들은 몇 주 전에 있었던 잭슨 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대답되고 있습니다. 한국금통이 가장 최근에 열린 거고요. 저기 오른쪽 제일 밑에 빈자리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미팅이 틀림없습니다. 고승범 위원께서 금융위원장 가시면서 빈자리가 있었던 그래서 이 자리를 25 BP 올려서 0.50%에서 0.75%로 올렸던 그 미팅 시작할 때 자료용으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잭슨홀에서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고요. 가운데에 가장 덩치가 좋은 분이 존 윌리엄스, 지금은 뉴욕 연준 총재이고 그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였고요. 개인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연준에 있을 때는 같은 그룹에서 미국의 사수 부사수 이런 건 없는데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선배였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에스터 조지는 캔사스시티 페드 총재이시고 잭슨 홀에서는 호스트죠. 자기 동네에 와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호스트로서 미국의 FOMC에서 가장 매파 중에 매파이신 분, 한 번도 매파를 내신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잭슨 홀이 이번에 열린 게 지난달 27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름을 아실 만한 여러 경제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일 제목 때문에 제가 이걸 했는데요. 그 제목 자체가 올해 연초에 하면서 거시경제 어느 상황에서 이런 uneven economy, 불균등한 상황,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불균등한 상황에서의 거시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는 그런 주제로 처음에 제롬 파월이 연설을 하고 여러 학계에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정책계에서도 IMF의 chief economist 기타 고피나 같은 분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알란 블라인더 선생님의 선생님 이름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패널로서 과연 이러한 시대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에리퍼는 저랑 김재규 지도교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심즈 교수의 학생이었는데요. 지금은 버지니아 대학 굉장히 공교에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세기를 그러니까 그 알란 브라이튼 선생님이 교수 공부하실 때 교수님 하셨던 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기타 법단은 아마 그 생물학적 연령이 저보다 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52세대를 거쳐서 그분들의 그 지식을 한번 종합해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에서 나온 게 이제 저희 시간으로는 밤 11시였고요. 이 시대를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동부 시간도 9시 그리고 캔사스시티 혹은 잭슨홀 시간으로 아침 8시였는데 요즘은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걸 직접 방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앵커가 동시통역을 하시는 분이 동시통역으로 설명을 하고 끝나자마자 한 어떤 교수와 하준경 교수입니다. 하준경 교수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들었냐라는 코멘트를 직접 받을 정도로 요즘 유튜브가 유튜브 찍고 계시지만 아주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또 금요일 저녁 이벤트니까 한국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까지 큰 관심은 없는 사실은 한국 시간이 안 열리니까요. 그렇지만 요즘은 서학기민들도 많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그걸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정도로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뭐 보통 하는 대로 이렇게 그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제 이 페이지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미국 경제의 전체를 보는 게 통화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좁은 부분,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힘든 건 소상공인 도와주고 대기업이 힘든 건 대기업 도와주고 어떤 지역이 힘들면 그 지역 홍수하면 도와주고 이런 식의 재정정책인데 비해서 통화정책은 소위 우린 카드다. 경제 전체를 동시에 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데 최근에 그 변화가 감지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여드린 그 연준 의장 중앙은행을 책임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하고 히스패닉들의 고용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그리고 최소한 제가 연준에 있었을 금융위 때까지도 저런 얘기는 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만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재무정책이 하는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과 옥저였고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씩은 변해가고 그러니까 변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물론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미국의 통화 정책에서 소위 양대 책무, 두 가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법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책무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그런데 그 최대 고용, 맥시멈 인플로이먼트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과거 저희가 70년대 고시공작을 배울 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다다를 수 있는 최대의 고용이라고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게 지난 20년간 너무 많이 변해서 고용을 점점 올려도 인플레가 잘 안 생긴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지금부터 13개월, 작년 8월 잭슨홀 해서 미국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를 바꿔서 고용을 늘리는 데에 주저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들의 고용을 올리는 걸 특별히 얘기를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기틀이 마련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은 제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것을 이 IMF에서 나오는 4월하고 10월 그리고 중간중간 두 번 더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제목이 Fault Lines Wide, 잘 되는 나라랑 안 되는 나라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월드뱅크에서 나오는 전망 자료의 제목이 A Strong but Uneven Recovery. 그러니까 코로나19가 1년쯤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데 그게 부분마다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국가 안의 현상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통은 회복이 되면 선진국이 느리고 후진국이 빠르다는 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위기 이후의 회복 과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위기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 1월 달에 마지막으로 워싱턴 DC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까지 워싱턴 DC에 가면 그 1월 달하고 7월 달에 나오는 IMF에서 나온 세계 전망이 새로 나오고요. 그에 대해서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에서 조정을 해서 이제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를 듣고 하는데, 제가 여기 모집을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파란색은 2019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2017년부터 1년에 4번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초에 그때가 사실 경제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 다 잊어먹으셨을 텐데요. 18년에 경제가 좋아져서 드디어 그 당시에는 금융위기 회복이 드디어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정상화되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2018년 후반 2019년에 그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연준에서 다시 이자율을 내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경기가 무언가 안 좋아지고 있었다. 근데 그 말씀 이유가 다른 경제 위기는 경제 내의 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걸 예상해서 그랬나 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 몰랐지만 2008년에 그 미국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해 봄부터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뭐 관리 혹은 기업인 이런 분들이 뭔가 냄새가 이상한데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때 연준에서도 주택시장이 뭔가 이상한데 아무리 들어가봐도 큰 위기는 모르겠다라는 게 그 당시 연준에서 지금 회의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랬었습니다. 뭔가 냄새는 나요. 근데 코로나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이거 그건 보건의 위기, 코로나 위기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건에 돈 쓰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근데 경제 자체가 뭔가 안 좋아하는 게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좀 알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특별히 드린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회복할 때 어디까지 회복해야 되느냐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2019년이냐 2018년 좋을 때냐 아니면 2007년이냐
그 기준점을 어디까지 잡느냐. 뭐 아직은 사실 행복한 소리입니다만 그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통화 정책, 특히 그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포용하다가 인플레가 나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자 중에 가장 빅마우스인 레리 서머스 교수가 말한 식으로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 아니면 최근에 젊은 것들 니들이 70년대를 몰라서 그렇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혹은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게 요슬레프의 지리처럼 한 번 나오면 안 들어가.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런 서머스의 경고와 또 포용 정책과 정반대에서 그 양쪽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2020년 경제는 꼬꾸라져서 전 세계 경제 유통대비율이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플러스 3.3을 예상했다가 작년 1월까지 했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3.3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 6.1%포인트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2020년 중반에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류가 2020년 6월부터 거의 8, 9개월 동안 방역을 상당히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3.3에서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졌던 걸 마이너스 3.3으로 막은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연준 의장이나 다른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할 때 처음에 그 보건 방역 인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또 상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기대는 마이너스 5.2까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저만큼이나 막아준 거는 보건 방역 인력, 의료 인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가 후원 주체, 공동 주체하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입니다. KID가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것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실업률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 요즘은 뮤 변이, 그리고 람다 변이 있었고요, 알파 베타 변이 있었죠. 감마 변이도 있었는데 금방 지나갔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유일하게 코로나 이후에 변이 덕분에 유일하게 좋은 점은 대학생 다닐 때 그림이라도 설명 안 해줍니다.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 또 설명했는데 요즘은 하도 코로나 변이 때문에 덕분에 그림 레터가 다 온 국민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역도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또 언제 다시 안 좋아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입니다. 이 사진이 각도가 워싱턴 DC에 가보셨으면 링컨 메모리얼에 링컨 앉아있는 게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45도 왼쪽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45도 오른쪽을 보면 한국 대통령들이 최선희 총리하실 때 오셨으면 가셨을 그 전쟁 그 탑이 있는 게 반대에 있고요. 거기다 최근에 뭐 새로 기증을 해서 짓는 이름을 다 쓰는 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셔가지고 했던 그런 게 반대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찍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아는 정보의 거의 90%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제가 일할 때 그런 겁니다. 그 사무실에서 제가 지금까지 미국 생활에서 딱 한 장만 사진 한다면 이 사무실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때 서울대학교의 윤태 교수님 바로 옆방에 같이 계셨습니다. 5년 동안. 이건 제가 2011년 7월 4일 날 불꽃놀이. 제 방이 불꽃놀이 보기 제일 좋은 방 중에 하나거든요.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가 당시 버네케 총재가 연준의뢰에 오셔가지고 저 한국 갑니다. 그래서 들었다. 그런데 이제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한국에 가면 증명사진이 없으면 다 의심한다.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미국 경제를 볼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떨어진 게 보이죠. 마이너스로. 지금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우리나라 이제 그 소리 김재식 교수님이 몇 년마다 1% 떨어진다는 얘기 하신 거 많이 들었을 텐데요. 미국도 2000년대 초반에는 2.7%의 평균인데 2010년대에는 평균이 2.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을 사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70년대 실수했던 인플레이션이죠. 경제 60년대의 그 파랑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계속 풀었다가 70년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도 실제로 이런 데이터 혹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1년에 8번 열리는 FOMC 아까 우리나라 금융통합위원회와 비슷한 회의에서 위원들이 하는 그 미국 GDP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하는 예상인데요. 뭐 상상만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보시서 알 수 있듯이 2018년에 제일 예상이 좋았습니다. 전 세계랑 비슷하죠. 사실 미국 경제가 가장 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6월에는 마이너스 7%. 이게 사실 경제가 마이너스 7% 성장하는 건 그럴 데가 없는데 그렇게 예상했다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좋게 마이너스 2%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런 지금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반대로 굉장히 좋은 경제. 빨간색이 그해, 파란색은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비어있는데요. 3월달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FOMC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보다 앞에 2번 비상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2일 날 작년 3월 2일이 월요일 그날 개강을 해야 되는데 2월 말에 대부분의 학교가 최소한 서울대학교랑 제가 있는 고려대학교는 2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개강. 왜냐? 2주일만 기다리면 코로나 끝났다. 2주일 끝나고 학교에서 보자. 그래서 연기했는데 이게 2주일이 아니라 지금 거의 2년째 학교 학생들이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큰 위기가 와서 그래서 3월 16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억이 맞다면 새벽 6시에 미국이 이자율을 100bp를 내렸습니다. 제로로. 그러니까 그게 새벽 6시여가지고 한국에도 큰 금융시장의 큰 뉴스였고 그날 저녁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따라 내렸던 게 작년 3월 16일. 그런 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7%까지 갔었죠. 물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 이후에 미국 인플레가 상당히 안정되고 우리나라처럼 그 당시엔 너무 안정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른쪽에 표 보시면 2000년대 2008년까지는 2%로 목표를 달성했는데 인플레가 1.6%로 목표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인플레에 대한 예상을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다 이제 돌아보면 제가 아까 미국의 70년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리고 아마 전 세계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70년대부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트다. 인플레를 막는 게 가장 큰 일이다. 라는 게 70년부터 2000년까지의 가장 큰 모토였고요. 지금도 사실 거의 모든 교과서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그게 여기 왼쪽에 보이는 70년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금리가 1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금리가. 연방기금리가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하는 기금금리가 월커 총재, 폴 월커 총재가 들어온 직후에 거의 20%까지 갔고요. 물론 우리나라 1997년 말 98년에 20% 갔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하는 금리 정도를 중앙은행이 일부러 해서 인플레를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그 서머스 교수가 말씀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니들이 젊은 것들이 몰라서 그렇지 인플레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70년대 경험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 기억에 맞다면 2013년에 연준 100주년 기념식 때 당시에 그 연준 의장인 제니 옐런 의장이 제일 뒤에서 회의 끝나고 인사만 하고 모시고 나가는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크신 분이 폴 볼커 79년에 약간 이자율을 거의 20%에 돌리신 분이고요. 그 다음이 알렌 그린스팬 마에스트로라고 불렸다가 2008년 금리 이후에 그 명성에 좀 흠집이 간 그리고 제 오른쪽 표시 그벤 버넨케 그 바로 그 제니 옐렌 이전에 연준 의장을 하신 분이고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지역 연준 총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금리가 의장 키하고 비슷하다. 그 얘기하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전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폴 볼커가 제일 컸고요. 정말 거부이시고요. 키는 워낙에보다 알렌 그린스페이가 큰데 근데 이제 아마 연세가 드셔서 헐레면 구부신 건지 여기서 보면 거의 그린스펜이 버넥보다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옐렌은 물론 굉장히 단군이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저금리 그리고 저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최근의 인플레이션, 왼쪽 그림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그리고 근원 물가가 둘 다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굉장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제가 이제 미국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선택이 많이 줄긴 했지만 한 3,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미국에서 작은 차를 하나 그 가족이 혼자 사이가 모여서 같이 사서 제 이메일 주소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고차를 팔지 않겠냐.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새 차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통 미국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돈만 있으면 가서 이거 하면 청구 나갑니다. 그게 미국 경제의 그 애플루언스인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도 공급망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도 차를 주문하면 2달, 3달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중고차라도 사자. 새 차보다 돈을 더 주고는 사자. 그런 게 이제 여러분이 중고차에 대한 뉴스를 들으셨으면 그게 이제 지금 인플레가 저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만 뭐 조만간 풀리겠지.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봤던 이메일 혼다 시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8월아 잘 쳐줄게 하는 게 뭐 이메일도 오고요. 편지도 오고 막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낮았던 인플레를 다 회복하고도 더 높은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혹시라도 평균 물가 목표제 혹은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는 걸 들어보셨으면 그에 대한 설명인데 약간 너무 테크닉해서 보자는 상세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인데 제가 이 그림 나온 게 2008년 정도입니다.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 나왔던 2008년 정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평탄했습니다. 사실은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 텐데 보면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보입니다. 또 그때는 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연구한 게 연준의 큰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그때 1조 달러도 안 된 게 급히 2조, 3조, 4조, QE1, QE2, QE3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다가 이게 여기 내려가는 게 요즘 나오는 테이퍼링입니다.
요 테이퍼링 기간하고 금리 올리고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말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하고 다시 좀 돈을 늘렸어요. 여기요. 그래서 이거 왜 늘리는 거야? 중앙은행이 트럼프한테 밀린 거 아니야? 정치적인 압력? 막 그렇고 갈등을 하다가 고민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그건 완전히 전혀 의미 없는 논쟁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브루킹스에서 나온 테이퍼링에 대한 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2006년, 7년 정도에 가장 많이 보신 경제학 책 그 당시에 화폐전쟁이라고 들었습니다. 송원균의 화폐전쟁, 그리고 미국 뭐 연준의 음모설, 유태인의 음모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뭐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그 중에 진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는데 그런 섞일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라는 게 다른 어느 나라와 달리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한문으로서는 반관 반민의 성격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혀 안 그렇고요. 중국의 인민은행 전혀 안 그렇고요. 일본은행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법적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제가 보여드린 건물, 그 건물은 정부 내에 속하고요. 지역 연준 12개가 있거든요. 뉴욕 등등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민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태인 음모설 이런 것을 빌미 혹은 그런 핑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거는 뭐 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지금보다 100여 년 전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의도적으로 만든 글자라는 게 큰 자랑이듯이 미국은 의도적으로 만든 나라 아닙니까? 유럽에서 뭐 도망을 갔던 어쨌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중앙 권력에다가 모든 것을 주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게 DNA에도 있고요. 자기가 그래서 왔어요. 바다를 건너. 그러다 보니까 화폐 권력도 정부에다가 다 주는 건 싫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법이 만들어지면서 1900년 13년에 생기면서 말씀드린 대로 반관 반민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머니까 제가 안 보이시니까 그냥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미국 돈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지금 이거 B라고 되어 있고요. B면 여기 2번이라고 되게 크게 쓰여 있습니다. 1번이면 A고요. 3번이면 C입니다. 근데 그게 1번은 보스턴, 2번은 뉴욕, 3번은 필라델피아 그런 식으로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디서 돈이 얼마나 풀렸냐가 중요합니다. 나라도 크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가 센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돈이 한국의 부산지점 창고에서 나왔냐 강릉지점 창고에서 나왔냐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최소한 과거에는 이런 관심이 많을 그런 기획 지방이 분권돼 있고 그래서 이 반반 반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연준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뭐 그들도 자기들의 정책이 Countless Global Citizens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니까 그냥 미국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기관이지. 한국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동남아를 위해서 정책 펼다?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똑같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 소개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연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금융위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뭐 지금 보면 자료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냉정하다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연준의 행위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7월달에 나오는데 그런 거는 넘어갔고요. 그래서 앞에서 연준이 70년대부터 2008년까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파이터로 변했다. 그래서 락다운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행동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운데 나와 있는 회사채 매입입니다.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하는 게 전 세계 웬만한 중앙은행,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코로나 위기에 미국 연준에서 코퍼레이트 본 회사채를 매입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고요. 뭐 찬반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여당 원내 대표신가요? 그분께서 소상공인 채권을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뭐 찬성하시고 반대하시고 떠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상상치 못하던 일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게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잭스홀에 대한 설명인데요. 시간 관계상 한번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그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인데 설명한다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미국의 성장률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 2.5 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질 금리가 떨어진 걸 거꾸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첫 번째 컷오프가 글로벌 금융 이후에 그 지점보다 쭉 떨어지게 보이는데 지금 궁금한 건 아까 제가 우리가 어디로 정상화하냐, 어디로 돌아가냐는 문제에 있어서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최소한 이거는 계속 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어떤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다시 올라갈 성장률이 그거에 대한 언서티티가 지금 통화정책을 제 생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연준 잭슨홀 이후에 그걸 보면서 제목을 부제를 보시면 변신인가 꼼수인가 그런 얘기를 썼고요. 선생님 그때 그 첫 번째 책 쓰실 때 도와줬던 이동훈 과장도 파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도 대학원 선생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몰래 파동을 줬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관계에 사람들은 묘수라고 하는데 당장 본인이 이세돌은 그냥 꼼수였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에게 이 책을 제가 아직까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남 부장님한테 문자 드렸는데요.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5분 정도를 제가 최근 여기서 이제 가장 공관수량 연구소에서 말씀드린 불평등 해소에 관해서 연준법 개정 논의 오랜 시간 말씀드리는데 그 개정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가 국회에서 그리고 연준에서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한국은행의 워싱턴 주재원 세 분이 나가 계시거든요. 거기서 쓴 보고서, 제가 몰래 받은 게 아니라 한국의 홈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작년에 한 건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서 완전 고용을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목표다. 라고 얘기했고요. 브로드 베이스고 인클루시브. 근데 거기서 그 포용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아메리칸 히스패닉 이런 얘기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그전에는 완전 고용으로부터 너무 고용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왜냐? 인플레가 임하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고용 부족
너무 적은 게 문제지 고용이 너무 많은 건 문제가 아니야. 왜? 인플레가 안 생기니까 하는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 3월에 했던 FOMC 결과에 대해서 워싱턴 주재원이 역시 이제 FOMC가 끝나면 그 다음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정도 되면 그 워싱턴과 뉴욕 사무소에서 하는 보고서가 한국의 내부 충분히 보고하고 검토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FOMC 결과를 요약을 했는데 그런 그 회의 결과를 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하고 또 하나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2주에 총재는 기자회견문 이제 언론에 나오고 실제로 방송도 나오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 기자회견문에서 기자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등에 대한 팬데믹 코로나의 불균형적인 피해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거기서 의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서로 이상하니까 기자도 얼마큼 아닌가 물어보는 거죠.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로 다른 논술,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시장에 그걸 알고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수 인종,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그 기관장이 그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4월 달에 있었던 건데요. 또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아마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좀 밑에 하이라이트한 talking about tapering.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까 말까. 그 전에는 양적 완화 끝내는 것은 thinking about tapering. 우리가 말하면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해봤냐고 물어보면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쓰듯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했다. 뭐 그게 가장 유명했던 그 당시 말씀인데요. 제가 그걸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 이건 이제 번역이 아니라 한국은행 사무소에서 요 질문은 번역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포용 입장 혹은 그 입장에서 기자가 그 의장한테 Are you planning to visit the homeless camp? 이게 어디냐면요. 연준 바로 옆에 두 블락 떨어지면 거기에 그 미국의 지하철 지나가거나 그때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서요. 네. 뭐 그 바람을 가지고 마릴린 먼로는 다른 걸 했지만 그 홈리스 피플들한테는 겨울에 거기 따뜻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몇 명씩 있었어요. 제가 일할 때는 몇 명씩 항상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몇십 명이 거기서 일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볼 계획이 있냐? 그래서 있다. 근데 지금 내가 가면 여러분들이 기자가 쫓아올 테고 기자가 쫓아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안 올 때가 되면 갔다 올 거다. 관심은 많으나 내가 지금 가면 그분들도 불편할 테고 그러니까 어떤지 나도 차로 지나가니까 내일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5월 말인가요? 제가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었는데 그때 기자한테 부탁해서, PD한테 부탁해서 PD가 워싱턴 특파원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노숙자 숙소에 가서 하는 게 이제 한 2, 3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숙자들이 실제로 그 연준 의장이 얘기한 노숙자들이 어디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났는데 그래서 노숙자들이 이제 하는 상황을 쫙 하고 났더니 유튜브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그 노숙자들도 한국 가스 블루스타인가요? 그거 쓰고 있더라는 게 이제 메이드 코리아 크게 나오는 바람에 일부러 한 거 아닌데 그래서 또 이제 PD가 역시 한국인들의 주의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에서 나온 이유가 요 뒤에도 많이 있지만 요거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난 수십 년간, 특히 20년간 꽤 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노동소득 전체의 분배율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 다음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회복 속도가 과거의 위기와는 다른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연준도 그런 의미로 고민하고 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그 굉장히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만큼 나가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고려는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유사한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이건 굳이 양당 공이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일부 의원들이 한국은행법 개정에서 고용 안정을 넣자고 하는 건데요. 물론 그거의 의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또 그렇게 끝나 그 반대의 그 위험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입니다.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도 뭐 79년대 그 19년 80년대 우리나라도 그 경제 위기가 있었고 물론 정치적인 위기랑 겹쳐 있었으니까요. 사실 어느 게 중요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일어나고 나서 인플레가 사실 우리들이 잊혀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적 정책을 펴는 그 뒷면에 인플레가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그 작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 가장 첨단에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이고 미국에서 그냥 나라도 크고 그 나라가 돈을 좀 풀면 전 세계에서 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2013년에 뭐 테이블 테트럼 쭉 갑자기 보이듯이 그렇듯이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그러한 서로 다른 회복 과정에서 통화정책도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통화정책은 무딘하니까 경제 전체만 보고 아니면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발을 담으면 되게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갖는 관심이고 뭐 직접 서학개미로서 투자를 하시던 투자를 하시지 않던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던 간에 그러한 갈등 과정에서 어떻게 연준이 입장을 정하느냐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화시장 포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슈가 그 고용 성장의 이슈가 현재 가장 중요하고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은 코로나 진행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